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은책입니다. 4월 5일 하면 어릴 때부터 늘 식목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3일 오후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로 한덕수를 지명했습니다. 이미 3, 4일 전부터 주요 언론이 확실시된다고 해온 그대로였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1949년생이죠. 그러니까 올해 73살로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통치자였던 이 내각제의 장면 총리를 제외한다면 대통령 책임제에서는 백두진 김종필 고근에 이어 이 총리를 두 번 역임하는 네 번째 인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덕수 지명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이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다. 윤 당선인은 또 새 정부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책임자다. 그도 그럴 것이 한덕수는 이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이 공무원이 되고 나서 하버드대에서 수학한 뒤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역협회장을 지냈으니 정말 민관을 그대로 아우르는 겁니다.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임명직으로서는 최고의 자리를 다 누린 분입니다. 정말 관은 하나는 끝내주는 분입니다. 그만큼 무색무취하다고 할까요? 좋게 말하면 윤석열의 말처럼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관료로서 굴신, 그리고 몸을 굽히는 것, 이 굴신을 잘 해왔다는 게 됩니다. 통치자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는 한미 FTA 협상을 이끈 경제관료입니다. 그 역할은 MB 정부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그는 주미 대사로 있으면서 미국 의회에 한미 FTA가 비준되는 데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그런 것보다는 그가 총리를 맡았던 노무현 정부 마지막 10개월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등으로 국민적 원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끝날 무렵 100년 간다던 열린우리당은 4분 5일 됐고 대선 직전에야 정동영을 후보로 선출했을 만큼 질이 멸렬했습니다. 그 국정 실패 책임이 한덕수에게도 일부나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가 그를 올드보이로 보이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은 그래도 한덕수 후보자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덕수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는 문 정부의 반시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부른 소득주도 성장, 이 소주성 정책과 이 부동산 규제, 그리고 탈원전, 그리고 확장 재정 정책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 진단은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4대 과제로 국익 외교, 강한 국방, 이 외교 국방과 함께 재정 건전성, 국제수지 관리, 생산성 향상을 꼽았습니다. 특히 그는 재정 건전성을 두고 국가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말한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전염병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확장 정책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한다. 저는 특히 그가 과제로 제시한 생산성 향상을 주목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함께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연초 기자 간담회에서 잠재 성장률을 2배로 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힌 적이 있죠. 지금 2% 가까이 추락한 잠재 성장률을 4% 가까이 끌어올리려면 생산성 제고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과연 한덕수 후보자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몹시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의 진단과 처방을 볼 때 그를 올드보이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현안을 정확히 꿰뚫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어제 YTN이 아침 라디오에 나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총평을 말하면서 다만 그의 김현장 고문 경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마 방송에서 처음일 겁니다. 그는 공직을 쉬는 동안 김현장 고문을 했는데 그때는 마침 론스타 사건이 터졌을 때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론스타 사건. 솔직히 비법률가인 고관을 법률회사가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고문으로 모셔가는 것은 그를 로비스트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정관예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언론사의 태도를 볼까요? 조선일보는 재전 건전성은 최고의 보루라는 그의 말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매일경제도 엄청난 확장 재정의 위기의식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역시 재정 건전성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중앙일보는 통합경제총리 한덕수 지명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그가 통합을 위한 윤석열의 포석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제목의 배경에는 한덕수가 윤석열 당선인이 선택한 여소야대 돌파 카드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그가 올드보이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주 노골적이더군요. 올드보이 한덕수 청문회 돌파 카드. 어쨌든 윤석열로서는 이 한덕수 카드가 최선의 카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진단한 문 정부의 반지장 정책은 지난 5년 동안 우리 모두가 줄기차게 비판한 것들입니다. 우선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후보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여소야대. 그것도 172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선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출신인데 거기에다가 호남 출신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 경제 폭망 이후 경제를 다시 일으킬 경제 전문가 출신이라는 점이 또 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승부처는 경제 회생, 그것도 일자리와 집값에 있으니 말입니다. 셋째, 윤석열이 던지는 중도 통합 메시지입니다. 이 윤석열은 본인이 일면식도 없는 한덕수를 선택하기까지 하면서 이 측근이나 지인보다는 통합에 어울리는 경제 전문가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국회 총리 인준 요건은 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민주당이 172석이니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민주당의 덫을 피할 카드를 얻은 대신에 신선함을 잃었습니다. 지켜볼 일입니다. 자, 이 지방선거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론이 크게 보도한 출마자는 경기지사에 나선 유승민과 그리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그리고 대구시장에 뛰어든 유영하입니다. 솔직히 세 사람 다 출마 명분이 없습니다. 이 선거 때마다 공직을 넘보는데 불과하다고 할까요? 선거 직전 출마 요건을 갖추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게 딱해 보일 정도입니다. 어제는 그간 가세연이라는 유튜버로 세연의 관심을 끌던 강용석이 수원 비행장 앞에서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든 국민의힘에선 사선 의원을 지낸 유승민이 출마한 데다가 그의 낙마를 공언한 강용석이 박근혜 정부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겠다며 친박근혜를 앞세워 출마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선전하는가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대중은 늘 9회 말 역전을 꿈꾸고 있으니 말입니다. 대구 역시 홍준표가 출마 선언을 한 데다가 이 낙방스승으로 떠돌다 최고위원이 되어 발언권을 높이고 있던 김재원이 뒤이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유영하가 느닷없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뛰어들면서 국민적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유영하 출마 소식은 사실 뉴스거리도 안 되는 것인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기로 하면서 TK 민심의 향배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대구는 친이계의 홍준표냐, 이 박근혜를 등에 업은 유영하냐, 이 예선전이 볼만하게 됐습니다. 만약 유영하가 승리해서 이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TK는 윤석열 정부에게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가 내내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경기도는 친박으로부터 이 배신자라는 낙인을 받은 유승민이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저는 유승민을 배신자니 하면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를 오래전부터 이단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그가 원내대표 시절 국회에서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을 주장한 것을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비판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 정당이 미국과 견주어 볼 때 이 공화당 색채를 가진 이들이 많죠. 그런데 때로 미국의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의 좌파, 예컨대 샌더스나 워런 엘자베스 같은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들 역시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는 광의의 보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승민이 주장한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은 그 선마저 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회적 경제는 생산의 최종 목적이 이윤 추구가 아니라 호혜적 분배라는 데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는 유승민으로서는 마지막 승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도에 인구가 없다는 지적에 이렇게 말해 결기를 다졌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서 한국 축구 월드컵 4강을 만든 게 아니지 않나.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과연 그는 히딩크가 되어 이 승부에서 살아남을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심재철, 함진규도 출마했는데 솔직히 모두 올드보이입니다. 그런데다 인수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은혜 차출설이 나왔습니다. 김은혜는 MBC 앵커 출신으로 30대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집중 제기해서 이 민주당과의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경기지사 후보가 된다면 대장동 게이트는 새 정부 출범 전에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오를 것입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과 문재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청와대가 예비비 300억 원세를 흘리자 4일 인수위 측이 발끈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철희, 장재원 두 비서실장 신부협상 라인과 별개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기재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300억 원 수준의 예비비를 1차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 측 관계자의 말입니다. 300억 원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이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책정한 예비비 496억 원이 모두 확보돼야 이전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청와대 측에서 나온 300억 원짜리 근거는 합창 건물 이전 비용 118억 원을 제외한 300억 원 규모의 예비비만 이번 주 내로 처리하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인수위 측이 요구하는 돈은 말씀드린 대로 496억 원입니다. 이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저 기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은 불가피하니 말입니다. 결국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을 두고 벌인 양측의 기싸움에 이은 이 예비비 싸움도 인수위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미 칼자루는 인수위 측이 잡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청와대는 오늘 이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300억 원대의 예비비를 상정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등에서 4일 오전까지 예비비 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만찬회동 때 이 문재인이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피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은 시근이 되고만 것입니다. 이런 판에 이 민주당과 인수위는 4일 말폭탄을 주고받았습니다. 말이 말폭탄이지 보통 말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민주당 비대위원장 윤호중이 인수위의 여러 활동을 비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윤호중이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인수위의 불법적 월권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아나무인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윤호중은 또 인수위는 정부 부처도 아닌 방송문화진흥회 간담회를 빙자한 업무보고를 강행했고 종편 4사와 SBS, EBS를 상대로도 밀실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방송장악 시도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수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일까지 있었다며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우조선 해양 대표 선임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본업을 제쳐두고 윤석열 사단 낙하산 자리 찾기에 혈안이 된 꼴이다.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눈이 먼 인수위가 더는 탈선해서는 안 된다. 자, 이쯤 되면 누가 지금까지 방송 장악을 해온 것인지, 누가 누구더러 낙하산이라고 하는지 보는 이가 다 헷갈릴 지경입니다. 문제된 발언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했다. 당시 검찰 잣대대로라면 인수위의 불법은 모두 구속수사감이다. 지금 인수위원들이 모두 구속수사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박성 멘트를 잊지 않았습니다. 차기 정부의 첫 단추인 인수위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다면 윤석열 정부 국정도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MB정부 시즌2, 국정농단 정권 시즌2가 될 수밖에 없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인수위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당선인의 비상한 조치를 촉구한다. 그러자 인수위 측에서 원 1위 수석 부대변인이 나섰습니다. 부적절한 거친 표현으로 인수인계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발목 잡는 듯한 언행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촉구한다. 칼자루를 잡고 있는 자의 여유가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밀실 간담회라는 표현 자체가 민망하고 부적절하다.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라 간담회로 의견을 청취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조선일보 정시행 뉴욕특파원의 리포트가 신문에 실렸는데 정말 눈길을 끌더군요. 그 리포트 안에 몇 구절만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최근 맨해튼에서 열린 한 외교단체 만찬에 갔다. 경륜 많은 엘리트일수록 브랜드가 드러나는 값비싼 명품이나 지나치게 신경 쓴 듯한 차림새는 지향한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16년간 색깔만 다른 똑같은 디자인의 재킷을 돌려 입었다. 세계 최대의 부를 일구는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즐겨 입는다. 이게 바로 졸부와 청부의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시행 기자의 칼럼 끝은 날이 서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부인이 한글 박힌 샤넬을 입었건, 인도의 호랑이 사랑을 배려한 까르띠에 브로치 비슷한 것을 달았건, 유력 외신들이 보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이제 대통령다운 대통령, 그리고 이웃 같은 대통령 부인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친근함을 느끼는 이웃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